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쉬는 오후 2시, 세복마을 경로당 앞마당에는 목련꽃이 만개해 있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갔다. 경로당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보리차 끓는 냄새, 오래된 나무 마루 냄새, 그리고 어르신들의 채취가 뒤섞인 특유의 향. 실내에는 5명의 어르신이 모여 앉아 있었다. 박순자 할매, 오늘은 폐가 안 좋네요. 김영희 할머니가 안경 너머로 화투패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72의 나이에도 눈은 여전히 또렷했다. 숫자가 적힌 종이를 다룰 때면 특히 그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원래 나는 운이 없어.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박순자 할머니가 담담하게 답했다. 74의 나이. 허리는 굽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다. 언제나 구석자리에 앉아 말없이 신문을 읽는 그녀였다. 두꺼운 돋보기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무언가를 관찰하듯 침착했다. 창가 쪽에는 최만석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76의 나이. 체구는 작았지만 어깨는 여전히 꼿꼿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그가 한번 입을 열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오늘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당을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철수 선생님, 오늘 혈압약은 드셨어요? 정밀한 할머니가 물었다. 73의 나이에도 기억력만큼은 청년 못지않았다. 마을 사람들, 누가 무슨 약을 먹는지,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이 뭔지까지 꿰뚫고 있었다. 아침에 먹었지. 미란 씨는 왜 그렇게 남의 일을 잘 기억해? 이철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했다. 75의 의사 출신답게 건강 이야기만 나오면 말이 많아졌다. 하지만 다른 주제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조용히 화투패만 들여다봤다. 평범한 오후였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일상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오전에는 가벼운 체조, 점심 식사 후에는 화투나 윷놀이, 그리고 오후 내내 이어지는 수다. 마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누구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한다더라. 누구네 손자가 서울대를 갔다더라.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경로당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중년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마을 이장인 강대호였다. 숨을 몰아쉬며 그가 말했다. 어르신들, 큰일 났습니다. 모두가 화투패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저수지 공사하다가 뭔가 나왔어요. 경찰이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뭐가 나왔는데? 최만석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작은 가방이요. 낡은 학생 가방. 그 안에 신분증이 있었는데 강대호 이장이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누구 건데? 정밀한 할머니가 다그쳤다. 서민지. 30년 전에 실종됐던 그 아이요. 순간 경로당 안이 얼어붙었다. 서민지. 그 이름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된 상처였다. 30년 전 여름, 12살 소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라졌다. 온 마을이 뒤집혔다. 경찰이 수개월간 수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부모는 미쳐버렸고 마을에는 불안과 슬픔만 남았다.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조금씩 잊어갔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다. 가끔 누군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곤 했다. 가방만 나왔어요? 다른 건? 박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 느껴졌다. 네, 가방이랑 그 안에 공책, 필통, 그리고 이장이 목을 가다듬었다. 머리핀 하나요.
김영희 할머니가 안경을 벗어 닦기 시작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밀한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응시했다. 최만석 할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박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다. 경찰은 뭐래? 아직 조사 중이래요. 국과수에 보내서 감식한다고. 30년이 지났는데 뭘 알아내겠어. 박순자 할머니의 말에 냉소가 섞여 있었다. 그래도 실마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30년 전에도 경찰은 아무것도 못 찾아냈어. 지금이라고 다를까? 순간 경로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순자 할머니는 창가로 걸어갔다. 저 멀리 저수지 쪽에서 경찰차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다. 30년 전 그날도 저렇게 경찰차들이 마을을 뒤덮었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다. 소녀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진실도 함께 묻혔다. 순자씨. 최만석 할아버지가 조용히 불렀다. 우리가 나설 때가 온 것 같소. 박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최만석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동료의 눈빛.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가? 김영희 할머니가 되물었다. 맞아요. 우리가 나서야죠. 정밀한 할머니가 거들었다. 하지만 우린 이제 늙었잖아요. 경찰도 아니고. 이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늙기는. 머리는 안 늙었어. 최만석 할아버지가 피식 웃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화투패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탁자 위를 손으로 쓸었다. 먼지가 날렸다. 이장님, 경찰서에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전해주세요. 예? 어르신들이요? 강대호 이장이 당황했다. 네, 우리가요.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경로당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다섯 어르신은 서로를 바라봤다. 오랜 침묵 끝에 최만석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3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놓쳤던 걸 이번엔 찾을 수 있을 거요. 당시 수사 기록 혹시 남아 있을까요? 김영희 할머니가 물었다. 있을 거요. 미제 사건은 기록을 보관하니까 그럼 내가 경찰서에 연락해 볼게요.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밀한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철수 선생, 당신은 법의학 전공 아니었소? 최만석 할아버지가 물었다. 그건 그렇지만 그럼 됐소. 영희 씨는 회계 전문가, 미란 씨는 기억력 천재, 나는 관찰의 달인, 그리고 순자 씨는. 최만석 할아버지가 박순자 할머니를 바라봤다. 40년 경력의 형사였소. 박순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전직이지만 전직이어도 형사는 형사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경로당 안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사건, 그리고 30년 동안 숨겨왔던 다섯 어르신의 정체. 화투패 대신 사건 파일을 펼칠 시간이 왔다. 박순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적었던 메모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노란 종이 위에 바랜 글씨. 서민지 실종 사건. 미해결. 그녀는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더 적었다. 재수사 시작. 2025년 5월 16일. 경로당의 평범한 오후는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비범한 수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경로당 문이 열리기 무섭게 다섯 어르신이 모여들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것이다. 각자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 30년 동안 장롱 깊숙이 묻어두었던 것이다.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열었다. 안에서 오래된 파일들이 나왔다. 당시 수사 기록의 사본이었다. 최만석 할아버지는 돋보기와 줄자, 그리고 작은 나침반을 가져왔다. 현장 조사에 필요한 기본 도구들이었다. 비록 30년 전 도구였지만 여전히 쓸만했다. 김영희 할머니는 계산기와 노트, 그리고 각종 통계 자료를 프린트해왔다. 30년 전 마을의 인구 통계, 범죄 발생률, 교통량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정밀한 할머니는 두툼한 스크랩북을 들고 왔다. 30년간 모아온 마을 신문 기사였다. 서민지 실종 사건 관련 기사는 물론 당시 마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의학 서적과 오래된 부검 보고서 양식을 가져왔다. 비록 직접 부검을 할 수는 없지만 전문 지식은 여전히 유효했다. 다들 준비를 단단히 하셨네요.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3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최만석 할아버지가 답했다. 탁자 위에 자료들이 펼쳐졌다. 마치 수사본부 회의실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박순자 할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다시 정리하죠. 그녀는 파일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1995년 7월 15일 오후 4시 30분경 서민지 양, 당시 12세, 초등학교 6학년, 학교에서 하교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실종. 목격자 최종 진술에 따르면 오후 4시 20분경 학교 앞 문구점에서 목격됨. 이후 행적 불명. 문구점에서 뭘 샀죠? 김영희 할머니가 물었다. 공책 한 권과 연필 2자루. 계산은 정확히 맞았고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주인이 진술했어요. 문구점에서 집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걸어서 15분 거리, 직선 거리로는 약 800m. 그 길의 CCTV는? 당시에는 CCTV가 없었어요. 1995년이니까 정밀한 할머니가 스크랩북을 펼쳤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요. 목격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마을 슈퍼 주인 박 씨. 오후 4시 25분경 민지가 슈퍼 앞을 지나가는 걸 봤다고 진술했죠. 그럼 문구점에서 슈퍼까지는 5분 거리? 맞아요. 민지는 일정한 속도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만석 할아버지가 지도를 펼쳤다. 30년 전 마을 지도였다. 빛바랜 종이 위에 붉은 펜으로 동선이 표시되어 있었다. 학교에서 문구점, 문구점에서 슈퍼, 그리고 슈퍼에서 여기까지는 확인됐소. 문제는 이 구간이지. 그가 슈퍼와 민지, 집 사이 구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구간에서 민지는 사라졌소. 약 500m 거리, 주택가와 논밭이 섞여 있는 지역. 당시 오후 4시 30분이면 사람들이 귀가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아무도 못 봤다는 게 이상하죠. 이철수 할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수사팀도 그 점을 주목했어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아무도 민지를 본 사람이 없었죠. 정말 아무도 못 봤을까요? 아니면 김영희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흐렸다. 봤지만 말 안 한 사람이 있다. 가능성은 있죠. 왜 숨기겠어요? 두려움. 혹은 죄책감. 정밀한 할머니가 스크랩북에서 한 장의 기사를 꺼냈다. 이것 좀 보세요. 실종 닷새 후에 나온 기사예요. 마을 주민전원 거짓말 탐지기 검사 동의. 당시로선 파격적이었죠. 결과는? 전원 이상 없음으로 나왔어요.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도 있소. 최만석 할아버지가 말했다. 혹은 정말 아무도 못 봤거나. 박순자 할머니가 파일을 계속 넘겼다. 30년 전 자신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가 나왔다. 당시 젊은 형사였던 그녀의 필체. 또렷하고 정확했다.
당시 저는 3가지 가설을 세웠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첫째, 계획적 납치. 누군가 민지의 동선을 파악하고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데려간 경우.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점이 계획성을 시사했죠. 둘째 가설은 우발적 사고. 민지가 길을 잘못 들어 위험한 곳에 빠졌거나 동물에게 습격당했거나. 그것도 증거가 없었죠. 수색 작업을 1달 동안 했어요. 논밭, 저수지, 산소까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셋째는 박순자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다. 민지가 스스로 사라진 경우 가출이요? 네. 하지만 이것도 맞지 않았어요. 12살 아이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가출하기는 어렵죠. 게다가 민지는 모범생이었어요. 가정 환경도 원만했고요. 김영희 할머니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동 실종 사건의 70%는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범죄예요. 민지 가족은 조사했죠? 물론이에요. 부모, 친척, 이웃, 선생님, 친구들까지 모두 혐의 없음.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최만석 할아버지가 물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수사에서 100% 확신은 없어요. 다만 당시로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가방이 나왔소. 저수지에서. 네, 그것도 공사 중에 우연히. 저수지는 당시 수색 범위에 포함됐죠? 당연히요. 잠수부까지 투입했어요. 하지만 못 찾았죠. 그럼 당시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나중에 버려진 거? 가능성은 있어요. 이철수 할아버지가 의학 서적을 펼쳤다. 만약 가방이 30년 동안 물속에 있었다면 상태가 어떨까요? 심하게 부식되어 있을 거예요. 특히 가죽이나 천 재질이라면. 그럼 지금 나온 가방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정밀한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서에 전화해 볼게요. 아는 형사님한테. 그녀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통화 후 끊었다. 가방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하대요. 방수 처리된 가죽 가방이라서 내부 물건들이 거의 보존되어 있다고. 신분증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어서 무사하대요. 공책도 물에 젖긴 했지만 글씨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래요. 그럼 공책에 뭐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겠소.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국과수 감시 끝나면 공개하겠대요. 언제?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일주일이나. 최만석 할아버지가 아쉬워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일은? 김영희 할머니가 물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지도를 다시 펼쳤다. 현장 답사. 30년이 지났지만 지형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민지의 마지막 동선을 직접 따라가 보죠. 좋은 생각이요. 최만석 할아버지가 동의했다. 그리고 당시 주민들 인터뷰. 살아 계신 분들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정밀한 할머니가 제안했다. 30년 전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의외로 오래된 기억이 더 선명할 때가 있어요. 이철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럼 역할 분담을 하죠. 박순자 할머니가 노트를 펼쳤다. 만석 씨와 저는 현장 답사. 영희 씨는 당시 주민 명단 정리와 통계 분석. 미란 씨는 인터뷰, 대상자 선정. 철수 선생님은 증거물 분석 자문.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모이죠. 본격적인 수사 시작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30년 전처럼 날카로워졌다. 경로당은 더 이상 화투 치는 곳이 아니었다. 정의를 찾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각이었다.
세봉초등학교 정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와 최만석 할아버지였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일찍 왔었소. 최만석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때는 우리가 젊었죠. 박순자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다. 학교는 텅 비어 있었다. 주말이라 학생들도 없었다. 철문은 닫혀 있었지만 담장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다. 30년 전에도 저 운동장이 있었다. 민지도 저곳에서 뛰어놀았을 것이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나온 문이 여기였소. 최만석 할아버지가 정문을 가리켰다. 맞아요. 오후 4시 15분경 친구들이랑 같이 나왔다고 했죠. 친구들은 어디로 갔소? 각자 집으로 흩어졌어요. 민지만 문구점 쪽으로 갔고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문구점까지는 약 200m. 주택가 골목길이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집들이 많이 바뀌었다. 낡은 단층 집들은 사라지고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다. 이 길이 많이 변했네요. 박순자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봤다. 하지만 골목 구조는 똑같소. 여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최만석 할아버지가 모퉁이를 돌았다. 문구점이 있던 자리요. 지금은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건물의 뼈대는 그대로였다. 낡은 벽돌 건물. 30년 전 그 문구점 주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 문구점 주인 김씨, 생존해 있소?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향년 85세. 아쉽군. 두 사람은 편의점 앞에 섰다. 박순자 할머니가 수첩을 꺼내 메모를 확인했다. 민지는 여기서 공책과 연필을 샀어요. 오후 4시 20분. 계산대 주인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었대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갔다고. 기분이 좋아 보였다는 건가? 네. 특별히 불안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대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요. 맞아요. 민지는 평범한 하교길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문구점에서 슈퍼까지는 약 300m. 주택가를 지나 농로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걷다 보니 풍경이 바뀌었다. 집들이 드문드문 보이고 논밭이 나타났다. 30년 전에 비하면 논밭이 많이 줄어들었다. 대신 비닐하우스와 창고들이 들어섰다. 여기가 당시 목격자가 가장 적었던 구간이요. 최만석 할아버지가 말했다. 왜죠? 오후 시간이라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시간. 게다가 여름이라 더워서 밖에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소. 그럼 이 구간이 핵심이겠네요. 박순자 할머니가 주위를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형사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길 오른쪽에는 낡은 창고가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문짝은 삐걱거렸다. 왼쪽에는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있었다. 그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다. 이 창고 30년 전에도 있었소? 있었소. 당시에는 농기구 창고였는데 조사했죠? 물론이요. 안팎을 다 뒤졌소. 아무것도 없었소. 지금은 누가 쓰고 있죠? 버려진 것 같소. 문이 잠겨 있고. 박순자 할머니가 창고에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어둡고 먼지투성이었다. 낡은 농기구들이 녹슬어 있었다. 안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모르죠. 최만석 할아버지가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녹슨 자물쇠가 삐걱거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이장님한테 열쇠 좀 빌려야겠소. 나중에 다시 와야겠네요.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슈퍼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 앞에 낡은 간판이 보였다. 세봉슈퍼. 30년 전 그 간판 그대로였다. 슈퍼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물건을 정리하고 계셨다. 박순자 할머니가 들어가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슈퍼 주인 할머니가 돌아봤다. 일은 중반쯤 되어 보였다. 혹시 박씨 할머니세요? 박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네, 맞는데요. 저 30년 전에 서민지 사건 조사했던 형사예요. 순간 슈퍼 주인 얼굴이 굳어졌다. 아, 그때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슈퍼 주인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슈퍼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낡은 탁자와 의자가 있었다. 슈퍼 주인이 보리차를 따라 주었다. 30년 만이네요. 슈퍼 주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일을 아직도 기억하세요? 박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잊을 수가 없죠. 민지가 마지막으로 지나간 걸 제가 봤으니까요.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슈퍼 주인이 눈을 감았다. 오래된 기억을 되짚는 듯했다. 오후 4시 25분쯤이었어요. 저는 가게 앞에서 배추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민지가 지나갔어요. 민지 모습은 어땠어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가방 메고 손에 뭔가 들고. 아, 맞다. 문구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은 밝았어요. 코를 흥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였죠? 네, 혼자였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슈퍼 주인이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차 한 대가 지나갔던 것 같은데. 차요? 박순자 할머니와 최만석 할아버지가 동시에 물었다. 네, 트럭이었던 것 같아요. 검은색, 아니 파란색.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당시에도 이 얘기 하셨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워낙 혼란스러웠어서요. 박순자 할머니가 수첩에 메모했다. 트럭, 색상 불명. 그 트럭이 민지 쪽으로 갔나요? 같은 방향이었어요. 민지 집 쪽으로. 속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갔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 같아요. 최만석 할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왜 천천히 갔죠? 농로니까요. 원래 여기 차들은 천천히 다녀요. 트럭에 사람은 몇 명이었죠? 한 명, 아니 2명? 잘 모르겠어요. 앞 유리가 더러워서 잘 안 보였거든요. 박순자 할머니가 다시 메모했다. 탑승자 1에 이명, 앞 유리 오염. 혹시 번호판은? 그건 전혀 못 봤어요. 트럭이 어디로 갔는지 봤어요? 민지 뒤를 따라갔죠. 그리고 슈퍼 주인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저는 다시 배추 정리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게 민지를 본 마지막이요. 슈퍼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제가 그때 더 주의 깊게 봤다면, 만약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박순자 할머니가 위로했다. 하지만 슈퍼 주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저는 그 생각만 했어요. 만약 내가 그 트럭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면, 만약 민지한테 조심하라고 한마디라도 했다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최만석 할아버지가 말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슈퍼 주인이 눈물을 닦고 물었다. 혹시 이번에 가방이 나왔다며요? 네. 그럼 민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박순자 할머니가 슈퍼 주인의 손을 잡았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슈퍼를 나온 2사람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슈퍼에서 민지 집까지는 약 500m. 바로 이 구간에서 민지는 사라졌다. 트럭, 최만석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당시 수사 기록에는 트럭 얘기가 없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수첩을 펼쳐 확인했다. 슈퍼 주인이 말 안 했거나 아니면 기록에서 빠졌거나 어느 쪽이든 중요한 단서요.
두 사람은 민지 집이 있던 자리에 도착했다. 지금은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다. 민지 가족은 사건 후 5년 뒤에 이사를 갔다고 했다. 만석 씨, 우리가 놓친 게 있소.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뭐요? 트럭. 30년 전에도 누군가 봤을 거요.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혹은 말하지 못했거나. 맞소. 왜 말하지 못했을까? 두려움. 혹은 연루되기 싫어서.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오. 그 트럭을 찾는 거요. 경로당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다른 셋에게 슈퍼 주인의 증언을 전했다. 트럭이라. 김영희 할머니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1995년 당시 이 마을에 트럭을 소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농촌 마을이니 꽤 많았을 거요. 최만석 할아버지가 답했다. 당시 차량 등록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밀한 할머니가 물었다. 관청에 문의하면 되겠죠. 30년 전 기록이라도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요. 그럼 다른 방법은 주민들 기억에 의존하는 거죠. 이철수 할아버지가 제안했다. 30년 전 트럭을 기억할까요? 특징이 있다면 기억할 거요. 슈퍼 주인 말로는 검은색 또는 파란색, 앞 유리가 더러웠다고 했소. 정밀한 할머니가 스크랩북을 뒤적였다.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면 여기 마을 사람들 인터뷰가 있어요. 혹시 트럭 언급이 그녀가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나갔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신문들에서 먼지가 날렸다. 여기 김영희 할머니가 소리쳤다. 뭐요? 이 기사 보세요. 주민 김모 씨 증언 수상한 차량 목격. 1995년 7월 20일 자 기사예요. 모두가 기사를 들여다봤다. 주민 김모 당시 45세 씨는 실종 사건 이틀 전인 7월 13일 마을에서 본 적 없는 파란 트럭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에 따르면 해당 트럭은 마을을 천천히 돌아다녔으며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중요한 단서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파란 트럭. 최만석 할아버지가 탁자를 쳤다. 그런데 왜 수사 기록에는 없소? 박순자 할머니가 자신의 파일을 다시 뒤졌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기록했을 텐데. 그녀는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했다. 하지만 파란 트럭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누군가 뺐소. 최만석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뺐다고요? 누가요? 모르겠소.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오.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당시 수사팀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다는 건가요? 정밀한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오. 하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소. 김영희 할머니가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리해 볼게요. 7월 13일 파란 트럭 목격. 7월 15일 민지 실종. 그날도 파란 트럭 목격. 하지만 수사 기록에서 트럭 관련 내용 누락이 아니라 삭제요. 최만석 할아버지가 정정했다. 왜 삭제했을까요? 트럭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그럼 트럭 주인이 범인이거나 혹은 범인과 관련이 있거나. 박순자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30년 전에도 이 단서가 있었는데 우리가 놓쳤어요. 자책하지 마시오. 이제라도 찾으면 돼요. 이철수 할아버지가 위로했다. 그럼 이 김모 씨를 찾아야겠네요. 혹시 지금도 마을에 계실까요? 정밀한 할머니가 물었다. 제가 알아볼게요. 성씨가 김씨면 마을에 김씨가 많긴 한데 당시 45세면 지금은 75.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거예요. 정밀한 할머니가 핸드폰으로
마을 주민 명단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있어요. 김종환 씨, 76세. 마을 북쪽에 거주 중. 바로 찾아가죠. 박순자 할머니가 일어섰다. 김종환 씨의 집은 마을 북쪽 언덕에 있었다. 작은 단층 집이었다. 마당에는 고추와 상추가 심어져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여성이 나왔다. 김종환 씨의 며느리였다. 아버님 찾아오셨어요? 잠깐만요. 잠시 후 김종환 씨가 나왔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다. 누구시오? 안녕하세요. 경로당에서 왔습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박순자 할머니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경로당? 나는 거기 안 가는데. 서민지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순간 김종환 씨의 표정이 변했다. 경계심이 드러났다. 그 일은 오래전 일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 해서요. 김종환 씨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오시오. 거실에 앉은 5 어르신과 김종환 씨. 며느리가 차를 내왔다. 파란 트럭을 목격하셨다고 했죠? 박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종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7월 13일이었소. 저녁 무렵. 마을 입구에서 봤소. 어떤 트럭이었습니까? 파란색 소형 트럭. 짐칸에 덮개가 씌워져 있었소. 운전자는 봤습니까? 멀리서 봤소. 남자였던 것 같은데 얼굴은 못 봤소. 트럭 번호판은? 김종환 씨가 잠시 망설였다. 봤소. 모두가 숨을 죽였다. 기억하십니까? 일부만. 앞자리가 45너였던 것 같소. 김영희 할머니가 재빨리 메모했다. 왜 기억하십니까? 이상해서요. 마을 차들은 다 44호로 시작하는데 저 트럭만 달랐소. 다른 지역 차였다는 거군요. 그렇소. 그럼 당시 경찰한테 이 얘기를 했죠? 김종환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했소. 하지만 경찰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소. 나중에 다시 전화했더니 확인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박순자 할머니와 최만석 할아버지가 눈을 마주쳤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글쎄, 형사였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오. 혹시 젊은 형사였습니까? 나이 든 형사였습니까? 젊었소. 30대쯤? 박순자 할머니가 수첩을 펼쳤다. 당시 수사팀 명단이 적혀 있었다. 이 중에 있습니까? 김종환 씨가 명단을 보더니 한 이름을 가리켰다. 이 사람. 아니, 확실하지는 않소. 그 이름은 정수철 경이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죠? 최만석 할아버지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당시 제 직속 부하는 아니었고 다른 팀 소속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답했다. 찾아봐야겠소. 정밀한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다. 제가 경찰청 오비 모임에 연락해 볼게요. 김종환 씨 집을 나온 5 어르신은 경로당으로 돌아왔다. 45너. 번호판 앞자리. 김영희 할머니가 노트에 크게 적었다. 1995년 당시 45너로 시작하는 차량 등록 기록을 찾아야 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관청에 요청하면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정수철 경위. 박순자 할머니가 그 이름을 다시 들여다봤다. 왜 트럭 단서를 묵살했을까? 실수였을 수도 있소. 아니면 의도적이었거나. 그때 정밀한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다. 네. 아, 그래요. 어디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가 말했다. 정수철 전 경위 찾았어요. 어디 있소? 인근 도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대요. 퇴직 후에 장사 시작했다고. 주소는? 받았어요. 내일 찾아갈까요?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에게 물어봐야 할 게 많아요. 밤이 깊어갔다. 경로당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5 어르신은 자료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다. 30년 전 진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박순자 할머니와 최만석 할아버지는 인근 도시로 향했다. 정수철 전 경위가 운영하는 치킨집 주소를 손에 쥐고 도시는 마을보다 훨씬 번잡했다. 차들이 빵빵거리고 사람들이 바삐 오갔다. 상가 건물 1층에 황금치킨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튀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카운터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문을 받고 있었다. 잠시만요. 그가 주문을 마저 받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다시 나와 2 어르신을 보았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정수철 씨 맞으십니까? 박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시죠? 박순자입니다. 전 경감. 순간 정수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 경감님?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여길 찾아온 이유는 아시겠죠? 정수철이 주위를 둘러봤다.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었다. 안쪽으로 가시죠. 3 사람은 주방 옆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좁은 공간에 책상과 의자가 있었다. 서민지 사건 때문에 오셨죠? 정수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진실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정수철이 고개를 떨구었다. 파란 트럭 얘기 들으러 왔어요. 김종환 씨가 당신한테 트럭 번호판 얘기했죠. 45너로 시작하는 번호판. 기억 안 납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왜죠? 정수철이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한 일,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지금이라도. 정수철의 손이 떨렸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려다 말고 다시 내려놓았다. 당시에 압력이 있었습니다. 압력? 위에서 트럭 단서를 묻으라고. 박순자 할머니와 최만석 할아버지가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누구죠? 누가 그런 지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무섭습니다. 아직도 30년이 지났는데요. 그 사람은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탁자를 쳤다. 아이가 죽었어요. 12살 아이가. 그런데 당신은 압력이 무서워서 진실을 숨겼단 말이에요. 정수철이 얼굴을 감쪽 같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대세요. 정말 못합니다. 제 가족이, 제 아이들이, 최만석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고발하지 않겠소. 다만 진실만 알고 싶소. 민지를 위해서. 정수철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민지가 나타나서 묻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찾아줬냐고. 그럼 이제라도 바로잡으세요.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정수철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파란 트럭, 주인을 찾았습니다. 당시에. 누구죠? 마을 유지였습니다.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이름이요. 강철민. 박순자 할머니가 수첩을 펼쳤다. 당시 조사 대상자 명단에서 그 이름을 찾았다. 강철민. 조사 완료. 혐의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제가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사실은 트럭 번호판이 일치했습니다.
45-3847점. 강철민 소유의 트럭이었어요. 그를 조사했습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인했어요. 그날 트럭을 운전한 적 없다고. 알리바이도 있었습니다. 알리바이가 뭐였죠? 회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직원들이 증언했어요. 직원들 증언을 믿었어요? 정수철이 고개를 저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더 이상 파지 말라고 했어요. 왜죠? 강철민이 지역 유지였습니다. 시장하고도 친했고 경찰서장하고도 골프 친구였어요. 그래서 덮었단 말이에요. 압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단 경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당신은 알고 있었군요. 강철민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왜요? 트럭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사흘 만에 트럭이 폐차됐어요. 급하게. 증거인멸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최만석 할아버지가 물었다. 강철민, 지금 어디 있소? 모릅니다. 20년 전에 사업 접고 어디론가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찾아야겠소. 박순자 할머니가 일어섰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당시 수사팀장이 누구였죠? 최병우 경정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나요? 당신이 단서를 묻었다는 걸? 정수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시한 사람이 바로 팀장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최병우. 그 이름을 떠올리자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당시 수사팀장 최병우. 능력은 있었지만 출세지향적이었다. 윗사람 비위 맞추기에 능했다. 그는 지금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박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죽은 사람을 추궁할 수는 없었다. 정수철 씨, 당신이 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진술서를 써주세요. 당시 있었던 일을 모두, 압력받았던 것, 증거인멸을 목격한 것, 모든 걸. 하지만 이제 시효도 지났고 최병우도 죽었어요. 당신을 처벌할 사람은 없어요. 다만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 주세요. 정수철이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쓰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에요. 당신은 양심의 짐만 내려놓으세요. 정수철이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쓰기 시작했다. 1시간 후, 3장짜리 진술서가 완성됐다. 정수철은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걸로 민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수철이 물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진술서를 받아들었다. 치킨집을 나온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강철민, 최만석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되뇌었다. 찾아야 해요. 어디에 있든. 하지만 20년 전에 이사 갔다면 정밀한 씨가 찾아낼 거예요. 그녀의 인맥을 믿어요. 경로당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다른 셋에게 보고했다. 강철민, 김영희 할머니가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다. 제가 주민등록 초본을 떼볼게요. 이전 주소 추적이 가능할 거예요. 정밀한 할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건설 회사 등기부도 확인해봐야 해요. 재산 이동 내역을 보면 단서가 있을 거예요. 김영희 할머니가 덧붙였다. 만약 그가 정말 범인이라면. 이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지는. 모두가 침묵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결론이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증거가 필요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가방에서 나온 공책이 열쇠가 될 것 같소. 최만석 할아버지가 말했다.
경찰 측에 공책 내용 공개 요청해봐야겠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정밀한 할머니가 핸드폰을 들었다. 그날 밤, 5 어르신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다. 정밀한 할머니는 강철민의 행적을 추적했다. 주민등록, 부동산 등기, 심지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뒤졌다. 김영희 할머니는 강철민의 회사 재무 기록을 분석했다. 1995년 이후 자금 흐름에서 이상한 점을 찾으려 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의학적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했다. 만약 민지가 트럭에 납치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최만석 할아버지는 현장을 다시 방문했다. 밤에 30년 전 그날과 비슷한 시간에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 박순자 할머니는 정수철의 진술서를 반복해서 읽었다.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경로당 불이 꺼졌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국과수 감식이 끝났고 공책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5 어르신은 경찰서로 향했다. 수사과 회의실에서 담당 형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어르신들, 공식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지만 박 경감님 전력을 감안해서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형사가 파일을 펼쳤다. 안에는 공책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물에 젖어번진 글씨. 하지만 대부분 판독 가능했다. 이게 민지가 쓴 일기예요. 형사가 설명했다. 박순자 할머니가 사진을 들여다봤다. 12살 소녀의 글씨.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였다. 7월 10일 일기를 보세요. 형사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파란 트럭이 계속 따라왔다. 무서웠다. 빨리 뛰어서 집에 왔다. 엄마한테 말하려다가 안 했다. 괜히 걱정하실까봐 모두가 숨을 죽였다. 7월 13일 일기도 있어요. 또 그 트럭이 나타났다. 학교 앞에 서 있었다. 운전하는 아저씨가 나를 쳐다봤다. 얼굴은 잘 안 보였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다른 길로 갔다. 그리고 마지막 7월 15일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도 트럭이 있었다. 근데 이번엔 문구점 앞에 내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 무서워서 슈퍼 아저씨한테 전화 좀 빌려달라고 하려다가 아저씨가 바쁜 것 같아서 그냥 왔다. 집에 빨리 가야지. 엄마가 기다리실 거야. 그게 마지막 일기였다. 정밀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민지는 알고 있었구나. 위험을.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을까요? 김영희 할머니가 통곡했다. 어린아이잖아요. 어른들 걱정시키기 싫었던 거예요. 이철수 할아버지가 안타까워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파란 트럭, 강철민의 트럭이 맞아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다. 정황상 그래요.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계속해서 민지를 미행했어요. 계획적 범행이에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있어요. 최만석 할아버지가 끼어들었다. 트럭 번호판 45-3847점 강철민 소유. 그리고 사건 직후 급히 폐차. 이게 우연일까요? 폐차 기록이 있습니까? 찾을 겁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자신 있게 말했다. 형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제가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재수사 가능성을 타진해보죠.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재촉했다. 경찰서를 나온 5 어르신은 경로당으로 돌아왔다. 이제 강철민을 찾는 일만 남았어요. 정밀한 할머니가 말했다.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강철민, 현재 거주지 파악했어요. 서울 외곽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부동산 등기부를 추적했어요. 그가 20년 전에 산 집이 아직 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희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럼 당장 가야죠. 박순자 할머니가 일어섰다. 잠깐만요. 계획을 세워야 해요. 최만석 할아버지가 제지했다. 강철민은 위험한 인물이에요. 30년 전에 아이를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함부로 대면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먼저 정찰을 해요. 그의 일상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는 거죠. 누가 가죠? 나와 미란 씨가 가겠소. 관찰과 정보 수집이 필요하니까. 저는요? 박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순자 씨는 경찰과 협조해서 공식 수사 라인을 만들어요. 우리가 찾은 증거들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거죠. 영희 씨와 철수 선생님은 영희 씨는 계속 재무 추적, 강철민의 돈 흐름에서 뭔가 나올 거요. 철수 선생님은 의학 자문, 혹시 민지, 유해가 발견되면 감식에 필요할 거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최만석 할아버지와 정밀한 할머니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강철민이 산다는 마을은 한적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집들이 띄엄띄엄 있었다. 저기에요. 정밀한 할머니가 한 집을 가리켰다. 2층 단독주택, 마당이 넓었다. 하지만 관리가 안 되어 잡초가 무성했다. 두 사람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관찰을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나자 현관문이 열렸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머리는 희끗희끗, 허리는 굽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저 사람이 강철민인가? 최만석 할아버지가 쌍안경으로 들여다봤다. 사진이랑 비교해보죠. 정밀한 할머니가 핸드폰에 저장된 20년 전 강철민 사진을 꺼냈다. 건장했던 50대 남자. 지금의 노인과는 많이 달라 보였다. 하지만 윤곽은 비슷해요. 확실히 해야 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강철민은 마당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저기, 정밀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강철민이 돌아봤다. 누구시오? 길을 잃어서요. 이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어디죠? 저 아래로 내려가면 있소.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 특유의 감사합니다. 혹시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20년쯤.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강철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왜 물으시오?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도 이사 올까 해서요. 여긴 별로요. 불편하고 사람도 없소. 그래도 조용해서 좋을 것 같은데요. 강철민이 두 사람을 빤히 쳐다봤다. 누구신지 정확히 밝히시오. 순간 긴장감이 돌았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캐묻소? 최만석 할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강철민 씨, 맞습니까? 강철민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시오? 대체 30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소리요? 서민지 기억나십니까? 순간 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삽이 떨어졌다. 나가시오. 당장.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혹시 뭔가 숨기는 게 나가라고 했소. 강철민이 소리쳤다. 그때 집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누구야? 중년 여성이 나왔다. 강철민의 아내로 보였다. 아무도 아니오. 길 잃은 사람들이오. 강철민이 재빨리 말했다. 그럼 길 알려주고 보내요. 왜 소리 질러? 금방 갈 거요. 강철민이 두 사람을 노려봤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시오. 경찰 부를 거요. 최만석 할아버지가 명함을 꺼냈다. 경찰이라면 우리도 전화할 게 있습니다. 30년 전 일 말입니다. 명함을 강철민 발 앞에 던지고
두 사람은 돌아섰다. 차로 돌아온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었다. 확실해요.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밀한 할머니가 말했다. 뭔가 숨기고 있소. 확실히. 이제 어떻게 하죠? 순자 씨한테 보고하고 경찰이 움직이게 해야 해요. 그때 최만석 할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순자 할머니였다. 만석 씨,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요? 저수지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뭐가요? 뼈. 사람 뼈요. 저수지 공사 현장. 경찰 차량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노란 차단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감식반이 분주히 움직였다. 5 어르신이 도착했을 때 담당 형사가 나와 맞이했다. 박 경감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들은 천막 안으로 안내됐다. 플라스틱 시트 위에 조심스럽게 놓인 뼈들. 국과수 요원이 촬영과 기록을 하고 있었다. 아동 골격으로 추정됩니다. 나이는 10살에서 15살 사이. 국과수 요원이 설명했다. 성별은? 이철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골반 형태로 볼 때 여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뼈들을 들여다봤다. 손이 떨렸다. 민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DNA 감식을 해봐야 민지예요. 확신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여기 봐요. 박순자 할머니가 한 뼈를 가리켰다. 왼쪽 팔뼈에 오래된 골절 흔적이 있어요. 민지는 8살 때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의료 기록에 남아있죠. 국과수 요원이 현미경으로 확인했다. 맞습니다. 오래된 골절 치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럼 모두가 침묵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다. 정밀한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김영희 할머니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사인은 알 수 있습니까? 최만석 할아버지가 침착하게 물었다. 두개골에 골절이 있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살해당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일어섰다. DNA 검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유가족의 DNA와 대조하면 일주일 정도입니다. 민지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신다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밖으로 나갔다. 저수지를 바라봤다. 30년 동안 여기에 민지가 있었다. 홀로 차가운 물속에 순자 씨, 최만석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우리가 30년 전에 더 열심히 찾았더라면 자책하지 마시오. 이제라도 찾았잖소.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민지는 이미 늦지 않았소. 진실을 밝히는 데는 늦지 않았소.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민, 반드시 잡아야 해요. 경찰이 움직일 거요. 이제 증거가 나왔으니 그날 저녁 경찰은 강철민을 긴급 체포했다. 참고인 조사 명목이었다. 5 어르신은 경찰서 복도에서 기다렸다. 조사실 안에서 강철민과 형사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다. 2시간 후 형사가 나왔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절 모르는 일이라고 증거를 보여줬습니까? 트럭 번호판, 목격 증언, 민지 일기 모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꿈쩍 안 합니다. 폐차 기록은요? 김영희 할머니가 물었다. 그것도 보여줬습니다. 사건 직후 급하게 폐차했다는 것. 그래도 부인해요. 오래된 차라 바꾼 것뿐이라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조사실 문을 똑똑 두드렸다.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비공식적으로는. 잠깐만요. 얼굴만 보고 올게요. 형사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박순자 할머니가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철민은 탁자에 앉아 있었다. 팔짱을 끼고
입을 굳게 다문 채 강철민 씨. 박순자 할머니가 그 앞에 섰다. 누구시오? 30년 전 서민지 사건을 조사했던 형사입니다. 강철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거짓말 마세요. 당신 트럭이 민지를 미행했어요. 민지가 일기에 다 썼어요. 그게 나라는 증거는 없소. 번호판이 일치해요. 45-3847점 당신 차예요. 차는 다른 사람도 빌려 탈 수 있소. 누가 빌려갔죠? 기억 안 나오. 박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강철민 씨. 저는 30년 동안 이 사건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밤 민지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찾아주지 못한 아이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세요. 민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강철민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민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민지를 저수지에 버렸습니까? 강철민이 손을 떨기 시작했다. 저는 말해주세요. 사고였소. 사고였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무슨 사고입니까? 민지가 트럭 앞으로 뛰어들었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소. 거짓말. 박순자 할머니가 탁자를 쳤다. 민지 일기를 봤어요? 당신이 며칠 동안 미행했어요. 계획적이었어요. 아니요. 그건 왜 미행했습니까? 강철민이 얼굴을 감쪽 같았다. 말할 수 없소. 왜요?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서. 뭐가 창피합니까? 아이를 죽인 것보다 더 창피한 게 있습니까? 강철민이 울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민지가 예뻐 보였소. 그래서 자꾸 보고 싶었소. 박순자 할머니가 뒤로 물러섰다. 소름이 돋았다. 당신이 변태짓을 할 생각은 아니었소. 그냥 보기만 하려고. 하지만 민지를 죽였죠. 사고였소. 정말 사고였어. 그날도 그냥 보고만 있으려고 했소. 그런데 민지가 날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소. 나도 모르게 쫓아갔소. 그리고 강철민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민지가 넘어졌소.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소. 그래서 저수지에 버렸습니까? 겁이 났소. 감옥 가기 싫었소. 그래서 박순자 할머니가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네 사람이 일어섰다. 어떻게 됐소? 자백했어요. 민지를 죽인 거 인정했어요. 모두가 한숨을 쉬었다.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한숨.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행하고 쫓아간 건 인정했어요. 그럼 살인죄 아니요? 최소한 과실치사, 최대한 살인죄. 검찰이 판단할 거예요. 그날 밤 5 어르신은 경로당에 모였다. 끝났네요. 정밀한 할머니가 말했다. 아직 안 끝났소. 재판이 남았소. 최만석 할아버지가 답했다. 하지만 민지를 찾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김영희 할머니가 말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민지야. 이제 편히 쉬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 만에 민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강철민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났다. 세복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다. 민지의 장례식이 조촐하게 치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참석해 애도했다. 경로당도 일상으로 돌아왔다. 5 어르신은 다시 화투를 치고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들은 이제 마을의 영웅이었다. 순자 할매, 신문에 또 났더라고요. 김영희 할머니가 신문을 펼쳐 보였다. 실버 탐정단,
30년 미제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에이, 부끄러워. 박순자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부끄러긴요. 자랑스러운 일이죠. 정밀한 할머니가 거들었다.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저기,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박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왔어요. 혹시 제 사건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5 어르신이 서로를 바라봤다.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해요. 여성이 자리에 앉았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제 이름은 한수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아버지예요. 사진 속에는 50대 남자가 웃고 있었다. 아버지가 20년 전에 실종됐어요. 실종? 네. 어느 날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당시 어떤 일을 하셨죠? 최만석 할아버지가 물었다. 건설 현장 인부였어요. 그날도 현장에 가셨는데 현장 동료들은 뭐래요? 출근하지 않았대요. 집에서 나온 건 확실한데 현장에는 도착 안 했다고. 박순자 할머니가 수첩을 꺼냈다. 정확한 날짜가 언제죠? 2005년 3월 12일이에요. 그날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아버지가 전날 밤에 이상한 전화를 받으셨어요. 누구한테서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전화 받으시면서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중얼거리셨는데 그 일이 들통났나라고. 그 일이요? 무슨 일인지 여쭤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못 주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평소처럼 나가셨어요. 걱정 마라. 금방 돌아온다고 하시면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한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밀한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됐어요? 1달 정도 수사했어요. 하지만 단서가 없었어요. CCTV도 별로 없던 시절이라 실종 당일 행적은 집에서 나오신 건 아침 7시 버스 정류장에서 목격됐어요. 하지만 버스는 타지 않으셨대요. 그럼 어디로 가셨죠? 모르겠어요. 거기서 흔적이 끊겼어요. 김영희 할머니가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요? 여러 곳이 있어요. 공원, 상가, 주택가.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은 회사 현장이랑 집밖에 없었어요. 술도 안 드시고 취미도 없으셨어요. 이철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지병도 없으셨고, 그럼 자발적 실종이나 자해 가능성은 낮겠네요. 박순자 할머니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아버지 성함이 한진우예요. 당시 나이는 55이었어요. 가족 관계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둘이 살았어요. 형제는 없어요. 외동딸이에요. 재산 문제나 금전 문제는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버지는 검소하게 사셨어요. 빚도 없었고요. 최만석 할아버지가 턱을 쓸었다. 그 전화가 수상하오. 그 일이 들통났나라는 말. 무슨 일을 숨기고 계셨던 거죠? 정밀한 할머니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수첩을 덮었다. 수진 씨,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한수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다만 약속은 못해요. 증거가 없으면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누군가 함께 찾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먼저 당시 경찰 수사 기록을 확보해야겠어요.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한수진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박순자 할머니가 파일을 받아 펼쳤다. 얇은 파일이었다.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게 전부예요? 네. 경찰이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 성인 실종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렸대요. 안타깝네요. 박순자 할머니가 파일을 읽기 시작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들여다봤다. 목격자가 단 한 명이네요. 버스 정류장 청소하던 분. 네, 그분이 아버지를 봤대요. 정류장에서 서성이다가 어디론가 가셨다고. 어느 방향으로요? 동쪽, 공원 쪽으로. 공원에서 조사했나요? 했대요. 하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김영희 할머니가 지도를 펼쳤다. 이 공원 크네요. 네, 꽤 넓어요. 산책로도 있고 연못도 있고. 연못. 최만석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설마 정밀한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소.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공원에 가봐야겠어요. 직접. 다음 날 아침 5 어르신과 한수진은 공원에 도착했다. 넓은 공원이었다. 나무들이 우거지고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이 공원을 좋아하셨어요. 가끔 산책하러 오셨죠. 한수진이 설명했다. 혼자 오셨나요? 네, 주말 아침마다. 친구나 아는 사람은 없었나요? 글쎄요. 아버지는 친구가 별로 없으셨어요. 5 어르신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살폈다. 연못이 어디 있죠? 저쪽이에요. 한수진이 앞장섰다. 연못은 공원 중앙에 있었다. 생각보다 컸다. 주위에는 벤치들이 놓여 있었고 오리들이 한가롭게 수영하고 있었다. 당시 여기도 조사했나요? 했대요. 잠수부까지 투입했다고 들었어요. 못 찾았군요. 네, 박순자 할머니가 연못 주위를 돌며 관찰했다. 물은 맑았다. 바닥이 보였다. 깊이가 얼마나 되죠? 최대 3m 정도래요. 그 정도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최만석 할아버지가 한쪽을 가리켰다. 저기 봐요. 배수구. 연못 가장자리에 큰 배수구가 있었다. 배수구 안도 조사했을까요? 모르겠어요. 5 어르신이 배수구로 다가갔다. 철창으로 막혀 있었다. 철창 틈이 꽤 넓은데요. 김영희 할머니가 말했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빠질 수는 있겠소. 최만석 할아버지가 휴대용 손전등을 꺼내 안을 비췄다. 어둡고 길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 배수구 어디로 연결되죠? 하천으로 이어진대요. 한수진이 답했다. 하천. 박순자 할머니가 지도를 펼쳤다. 이 하천, 바다로 흘러가네요. 모두가 침묵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20년 전이면 이미 정밀한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확인해 봐야죠. 배수구 안을 박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떡해요? 들어갈 수도 없는데 공원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되겠죠. 청소 목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5 어르신은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새로운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공원 관리사무소 소장은 협조적이었다. 배수구 청소요? 마침 해야 할 때가 됐네요. 그럼 저희가 참관할 수 있을까요? 박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물론이죠. 내일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배수구 청소 작업이 시작됐다. 작업자들이 철창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5 어르신과 한수진은 밖에서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다. 작업자 하나가 밖으로 나왔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이거
뭔가 있는데요. 플라스틱 주머니였다. 안에는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다. 한수진이 숨을 멈췄다. 아버지 지갑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았다. 확실해요? 네. 제가 아버지 생신 선물로 드린 거예요. 안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주머니를 열자 지갑이 나왔다. 물에 젖어 손상됐지만 가죽 표면에 HJW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보였다. 한진우. 한수진 아버지의 이니셜이었다. 아버지. 한수진이 무너져 내렸다. 정밀한 할머니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작업자에게 물었다. 다른 건 없었습니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작업자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30분 후, 뼈 같은 게 나왔어요. 작업자가 소리쳤다. 모두가 긴장했다. 어디 있습니까? 안쪽 깊숙한 곳에 옷 조각이랑 함께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다. 1시간 후, 경찰과 국과수가 도착했다. 배수구 안에서 유골이 수습됐다. 옷 조각, 신발, 그리고 몇 가지 소지품들도 함께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과수 요원이 말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 정도입니다. 한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로당으로 돌아온 5 어르신. 이제 사인을 알아내야 해요.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사고사일까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진우 씨가 그날 공원에 갔다는 거예요. 왜 공원에 갔을까요? 출근하는 길에 김영희 할머니가 물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거요. 최만석 할아버지가 추측했다. 전날 밤 전화, 그 일이 들통났나라는 말. 그 전화를 한 사람을 만나러 간 게 아닐까요? 정밀한 할머니가 제안했다. 가능성이 높소. 그럼 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아직 단정할 수 없소. 더 조사해봐야 해요. 박순자 할머니가 수첩을 펼쳤다. 한진우 씨의 과거를 파헤쳐야 해요. 무슨 일을 숨기고 있었는지. 어떻게요? 수진 씨한테 물어봐야죠. 아버지의 과거, 친구, 동료, 모든 걸. 다음 날, 한수진이 다시 경로당을 찾았다. 아버지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네. 혹시 특별한 사건이나 비밀 같은 게 있었나 해서요. 한수진이 잠시 생각했다. 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으셨어요. 과거 얘기를 거의 안 하셨죠. 고향은 어디죠?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이래요. 하지만 젊었을 때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가족은 다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고아나 다름없으셨어요. 친구는 별로 없었어요. 일만 하셨어요. 직장 동료는 몇 명 계셨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적이 없어서. 박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단서가 없었다. 혹시 아버지 유품 중에 뭔가 남아있나요? 일기나 편지 같은 거? 일기는 없었고. 아, 맞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어요. 사진첩이요? 네. 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하시던 거예요. 제가 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집에 있어요. 가져올까요? 네, 부탁드려요. 1시간 후, 한수진이 낡은 사진첩을 들고 왔다. 가죽 표지가 헤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페이지. 흑백 사진이 붙어 있었다. 젊은 남자들 6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이 사람이 아버지예요. 한수진이 한 남자를 가리켰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사진 뒷면을 확인했다.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85년 여름,
우리 여섯의 맹세. 맹세? 최만석 할아버지가 되물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또 다른 사진. 같은 6명이 산에서 찍은 사진. 뒷면에는 1호 완료라고 적혀 있었다. 1호 완료. 무슨 뜻일까? 김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비슷한 사진들이 이어졌다. 2호 완료. 3호 완료. 4호 완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은 6명이 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건물은 오래된 창고 같았다. 뒷면에는 5호. 마지막이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꺼냈다. 노란 편지지.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진우 형에게. 우리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도 없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 6만 알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끝입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동생 제호 올림. 모두가 숨을 죽였다. 무슨 비밀이죠? 정밀한 할머니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대한 일인 것 같아요. 박순자 할머니가 사진첩을 덮었다. 이 6명을 찾아야 해요. 진실은 그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찾죠? 이름도 모르는데 사진으로 찾을 수 있소. 요즘 기술이 좋잖소. 최만석 할아버지가 제안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 김영희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다. 제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요. 이틀 후 김영희 할머니가 결과를 들고 왔다. 찾았어요. 6명 신원 파악했어요. 모두가 모여들었다. 한진우, 이재우, 박성민, 최동욱, 김철수, 정우진. 이 6명이에요. 지금 어디 있죠? 한진우는 돌아가셨고 이재호도 20년 전에 사망. 박성민은 5년 전 사망. 최동욱은 현재 생존. 김철수는 10년 전 사망. 정우진은 생존. 그럼 생존자가 2명이네요. 맞아요. 최동욱과 정우진. 박순자 할머니가 주소를 확인했다. 이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비밀이 뭔지 알아내야 해요. 하지만 말해줄까요? 해줘야죠. 이제 둘만 남았으니까. 그리고 한진우 씨가 죽었으니까. 다음 날 박순자 할머니와 최만석 할아버지는 최동욱을 찾아갔다. 작은 아파트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70대 노인이 문을 열었다. 누구시죠? 최동욱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한진우 씨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순간 최동욱의 얼굴이 굳었다. 진우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최동욱이 주저앉을 뻔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3사람. 진우가 정말 죽었습니까? 네, 20년 전에. 최동욱이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래서 연락이 없었구나. 최동욱 씨, 1985년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순자 할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그걸? 한진우 씨 사진첩을 봤습니다. 우리 6의 맹세. 1호부터 5호까지 완료. 무슨 뜻입니까? 최동욱이 긴 한숨을 쉬었다.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말씀해 주세요. 1985년 여름. 우리는 젊었어요. 25살. 돈도 없고 미래도 없었죠. 그때 우리는 나쁜 일을 했어요. 매우 나쁜 일을. 무슨 일입니까? 최동욱이 입술을 깨물었다. 강도질이었어요. 부자들 집을 터는.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5건을 저질렀어요.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어요. 돈만 가져갔죠. 그게 1호부터 5호. 맞아요.
마지막 오후 때 우리는 맹세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각자 바르게 살자고. 그래서 비밀로 한 거군요. 네. 시효가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지 않기로. 그런데 왜 한진우 씨가 죽었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편지를 보여줬다. 이재호가 쓴 편지예요. 만약 누군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끝이라고 했어요. 최동욱이 편지를 읽었다. 재호, 이 친구도 죽었어요. 20년 전에. 어떻게요? 교통사고였어요. 한진우 죽은 지 한 달 후에. 우연일까요? 모르겠어요. 박순자 할머니와 최만석 할아버지가 눈을 마주쳤다. 다른 사람들은요? 박성민은 병으로, 김철수는 심장마비로 모두 자연사했어요. 정우진은, 우진이는 마지막으로 본 게 10년 전이에요. 어디 있죠?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겼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일어섰다. 정우진을 찾아야겠어요. 그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비밀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정우진을 찾는 작업이 시작됐다. 김영희 할머니가 온갖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다. 주민등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찾았어요. 이틀 후 그녀가 소리쳤다. 정우진,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요양병원? 네, 치매로. 박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기억을 못할 수도. 가봐야 알겠죠. 5 어르신은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정우진은 병실에 누워 있었다. 70 중반의 노인.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진 씨? 박순자 할머니가 불렀다. 반응이 없었다. 1985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한진우, 이재우, 기억하십니까? 순간 정우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우, 재호, 그가 중얼거렸다. 네, 그 사람들이요. 기억하세요? 내가 죽였어. 모두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내가 죽였어. 미안해. 누구를 죽였습니까? 진우, 재호. 내가. 정우진이 울기 시작했다. 박순자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다. 왜 죽였습니까? 돈 때문에. 오후 때 숨긴 돈. 오후 강도 사건 때요? 응, 나만 알고 있었어. 몰래 더 챙겼어. 그래서? 진우가 알아냈어. 전화했어.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까?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원에서 만났어. 싸웠어. 밀었어. 물에 빠졌어. 그리고 배숙으로 떠내려간 거군요. 응, 무서웠어. 도망쳤어. 이재호는요? 재호도 알고 있었어. 진우한테 들었대. 그래서 죽였습니까? 교통사고처럼. 꾸몄어. 박순자 할머니가 심호흡을 했다. 분노를 억눌렀다. 왜 이제야 말합니까? 치매. 걸리니까 기억이 자꾸 떠올라. 괴로워. 정우진이 계속 울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밖으로 나왔다. 다른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백했어요. 한진우와 이재호를 죽였다고. 정말요? 녹음했어요.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치매 환자의 진술이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돼요. 치매여도 과거 기억은 선명할 수 있다고. 최만석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넘기겠소. 네, 일주일 후 정우진은 체포됐다. 비록 치매로 재판을 제대로 받기는 어려웠지만 진실은 밝혀졌다.
한진우와 이재호의 유족들은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됐다. 한수진은 경로당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다. 어르신들 덕분에 아버지를 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편히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박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경로당에는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다. 실버 탐정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10년 전에 사라지셨는데요. 박순자 할머니가 수첩을 꺼냈다. 앉으세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5 어르신의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화투패는 이제 옆으로 밀려났다. 탁자 위에는 사건 파일들이 쌓여갔다. 경로당은 작은 수사본부가 되었다. 박순자 할머니, 전직 형사, 40년 경력, 최만석 할아버지, 전직 프로파일러, 관찰의 달인, 김영희 할머니, 전직 금융감독원 조사관, 숫자의 귀재, 정밀한 할머니, 전직 탐사기자, 정보의 바다, 이철수 할아버지, 전직 법의학자, 과학수사 전문가, 5명의 실버 탐정. 나이가 들어도 정의를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 뜨거웠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그들은 경찰도 포기한 미제 사건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경로당을 다른 눈으로 봤다. 저기가 바로 실버 탐정단이 있는 곳이야. 어르신들이 정말 대단하시더라. 우리 동네가 안전한 건 다 저분들 덕분이지. 박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저수지가 보였다. 민지가 발견된 곳. 이제 저수지는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다. 정의가 실현된 장소였다. 순자 씨, 다음 사건 파일 봤소? 최만석 할아버지가 물었다. 봤어요. 어렵겠는데요? 어려울수록 보람 있죠. 박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럼 시작할까요? 시작하죠. 5 어르신은 다시 탁자 앞에 앉았다. 새로운 파일을 펼쳤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도전.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정의를 향한 그들의 의지. 경로당 창문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목련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세복마을의 봄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를 지키는 이들이 있었다. 머리는 희끗해졌어도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운 5 어르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들. 실버 탐정단, 경로당의 영웅들, 그리고 마을의 수호자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되었다. 화투패 대신 돋보기를 든 손, 수다 대신 추리를 나누는 입, 여유 대신 열정을 품은 가슴.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정의를 향한 뜨거운 마음. 그것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 그리고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갔다. 한 번에 한 사건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경로당 간판 옆에 작은 팻말이 하나 더 걸렸다. 세봉실버 탐정단.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그 팻말 아래로 오늘도 누군가 찾아온다. 도움을 청하러, 진실을 찾으러. 그리고 5 어르신은 오늘도 그들을 맞이한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